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세계 속으로 이 3차 영란전쟁을 하게 된 임종화입니다. 자, 지난 시간대까지 잉글랜드, 이제 찰스 2세가 왕정복고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찰스 2세가 곧바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영국,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던 뉴욕이라고 하는 뉴암스테르담 지역을 기습적으로 탈취를 하면서 이제 2차 영란전쟁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한 달 전쯤으로 시기의 태엽을 돌려보면은 우리가 지금 루이 14세를 하다가 지금 위쪽으로 넘어왔죠. 루이 14세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영란전쟁에 이제 그 참여를, 그 개입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영국이라고 하는 테마를 갖다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자, 2차 영란전쟁 17세기의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전쟁. 스페인도 어마무시하게 전쟁을 많이 했지만 영국도 네덜란드도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던 그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17세기, 18세기가 넘어가서 18세기 말기부터는 이제 유럽이 대외 정책에서 정말 세계를 주도를 하는 그 문명의 어떤 이 내실이 좀 튼실이 표현이 좀 웃기지만 내실이 튼실이 쌓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17세기와 18세기에 있었던 어마무시한 전쟁들, 그 전쟁들을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풍토병이라고 하는 거에도 잘 적응을 하는 DNA가 되고, 외교를 보는 눈이 생기고, 무기가 획기적으로 발달을 하고, 또 적재적소에 병력을 투입을 하는 어떤 그런 대외 군사적인 노하우가 생겼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2차 영란전쟁이 끝난 직후에 곧바로 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PD님 슬라이드 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차 영란전쟁 직후죠. 2차 영란전쟁이 끝나고 3차 영란전쟁이 시작이 되는 그 기간이 불과 5년밖에 안 돼요. 5년 후에 곧바로 전쟁을 했는데, 자, 2차 영란전쟁 때 네덜란드가 참패를 당했죠. 그리고 브레다 조약을 이행을 하면서부터 사실상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뉴욕을 잃었지만, 그 당시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생산력이 거의 떨어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도시를 영국이 차지를 하기는 했었는데, 자, 2차 영란전쟁이 끝나고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이 삼국동맹을 체결합니다. 자, 이 삼국동맹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유가 있는데요. 스페인하고 프랑스 사이에 상속전쟁이 터집니다. 영란전쟁 끝나자마자 1668년도에. 그런데 이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웨덴 세 나라는 중립선언이라는 명분으로 스페인을 은근히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 상속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3차 영란전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자, 루이 14세는 부인이 스페인의 왕녀입니다. 마리아 테레사라고 하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딸인데, 이 마리아 테레사의 아빠가 펠리페 4세라고 하는 당시 이제 국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거는 사촌 오빠랑 근친혼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 유럽 왕가라고 하는 게 다 이제 한 뭐 네 달이 다섯 달이 건너서 이제 근친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펠리페 4세가 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요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 영토는 내 거다라고 하는 자연 국경설의 연장선상으로서 거기에 영토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니까 곧바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게 1668년도에 이제 아헨 조약이라고 하는 걸로 종결이 되는 이제 그 전쟁이기는 한데, 물론 짧은 시간에 일어났었던 전쟁이에요. 2차 영란전쟁 끝나고 같은 해에 일어나서 뭐 이것도 한 10개월 정도밖에 그 전쟁은 안 한 그런 전쟁이기는 하지만, 자, 이게 오늘날의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네덜란드 제후국의 하나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벨기에, 네덜란드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회색 바탕에 붉은 점이 원래는 스페인의 영토였는데, 루이 14세가 이 지역을 삽시간에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여기 브뤼셀 보이나요? 우측에 보이시면은 그 브뤼셀 지역을 제외하자면은 여기 회색 바탕에 있었던 원래 스페인 지역을 프랑스가 이제 점령을 해버리게 되는데, 이 당시에 프랑슈 공떼라고 하는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에 있는 작은 영토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전쟁을 하고 하다가 이 당시에 루이 14세와 프랑스군이 정말 잘 싸웠기 때문에 스페인의 주력군을 아주 전투에서 신승을 합니다. 완승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신승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헨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프랑스는 스페인한테 프랑슈 공떼 지역, 여기 이제 우측 맨 하단에 보시면 있는 노란색 프랑슈 공떼 지역을 스페인한테 넘기고, 지금 보이는 요 회색 지역을 루이 14세가 자기가 이제 그 본인의 영토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와 스웨덴이 삼국동맹을 했었던 이유는 이 전쟁에 본인들이 끼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쭉 들어보셔서 알다시피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제 잉글랜드랑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네덜란드랑 전투를 하는데 다시 또 그 동맹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아주 버라이어티한 외교 관계를 하고 있었던 시기가 이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웨덴하고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는 이 전쟁에 정말 끼기가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루이 14세가 이 군비를 확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 팽창 정책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견제를 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그 세 나라가 자기네들끼리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명분은, 야, 우리 엄정 중립 지킬 거야 라고 하는데 스페인한테 자금을 대주죠. 자, PD님 슬라이드 3페이지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자, 1차 영란전쟁 때는 1652년도, 이때는 루이 14세가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중립을 지켰죠. 그런데 2차 영란전쟁 때 1665년부터 67년도에는 이 당시에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지원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찰스 2세가 왕정 복고를 하자마자 곧바로 네오 암스테르담, 뉴욕 지역을 획득을 하는데, 자, 루이 14세하고 찰스 2세가 직계 혈통이라 손 치더라도 왕들끼리의 전쟁은 어느 하나의 왕이 엄청나게 그 자기들과 세력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사의 원칙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잉글랜드가 왕정 복고를 하게끔 호국경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압박을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루이 14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사실 루이 14세가 없었으면 잉글랜드가 2차 영란전쟁이 터지기 전에 왕정 복고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프랑스하고 루이 14세가 이제 적극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차 영란전쟁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영국을 지원을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2차 영란전쟁 시기가 사실상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끝나자마자 스페인은 역으로 영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덜란드한테 시장을 열어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사실상 진짜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잉글랜드가 상대적으로 스페인이 네덜란드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34세의 루이 14세는 잉글랜드를 지원을 하면서 영란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정세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이 과연 어느 정도 병력을 투입을 하느냐, 10,000명을 네덜란드에 보내주면은 자기는 잉글랜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고, 혹은 이게 3차 영란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네덜란드 프랑스 전쟁으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스페인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정세가 많이 바뀌는데요. 자, 피디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 주세요. 자, 1차 영란전쟁, 2차 영란전쟁, 3차 영란전쟁. 오늘 강의의 제목인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과 제3차 영란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시기가 겹쳐요. 자, 똑같은 1672년도에 벌어진 전쟁이죠. 그런데 그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은 과연 영란 전쟁의 일부냐, 아니면은 3차 영란 전쟁이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의 일부냐. 물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영란 전쟁, 영국 사람들은 이거는 3차 영란 전쟁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데, 전쟁 시기가 겹치죠. 그런데 사실 선전포고를 했던 시기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서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도 영란 전쟁의 한 축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전쟁이지만 아무리 봐도 영국이 네덜란드한테 선전포고를 한 게 한 달 빠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게 학자들끼리 엄청나게 설왕설래가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란 전쟁의 일부가 네덜란드 프랑스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프랑스와 네덜란드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되냐면, 여기 지금 도표에는 1678년도에 끝났다라고 그렇게는 돼 있는데, 원래는 1679년도 12월까지 끌게 됩니다. 왜냐?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을 맺어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조약을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를 루이 14세가 끌어요. 뭐 길게는 3년까지 끄는 건데, 그런데 영국이 네덜란드한테 선전포고를 한 게 3월이기 때문에 영란 전쟁의 일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피디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거 혹시 그림 보이시나요? 상속 전쟁 중에 벨기에 전선의 루이 14세입니다. 상속 전쟁은 1667년도에 있었죠. 이 그림이 1673년도 샤를 르 브랭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왜 그 루이 14세가 문화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원을 했었던 사람이 이 샤를 르 브랭이라 그랬죠. 그래서 1690년도까지 루이 14세가 한 40대 갈 때까지 프랑스의 거의 대부분의 그림은, 프랑스 왕정에서 그린 그림은 이 샤를 르 브랭 후작 마르퀴스 드 샤를 르 브랭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려졌다고 보면 돼요. 이 그림은 뭐냐면, 말에 총을 맞고 누가 탁 쓰러져 있죠. 이거는 스페인 지휘관을 갖다가 체포를 한 거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정말로 루이 14세 앞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체포가 된 거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전투에서 일어났던 거는 그림 화폭 한 장에 집어넣으려면 그림 자체가 선전 그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나 그렇지만 유럽은 그림이 정말 선술적으로 멋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매우 정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 그리려면 1년이 넘게 걸린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피디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볼 게 또 많아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이 두 연합군을 물리친 네덜란드는 어떤 애들이냐. 자, 이것을 갖다가 3차 영란 전쟁의 승리자는 누굴까요? 3차 영란 전쟁의 승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3차 영란 전쟁의 승리자는 네덜란드가 맞아요. 2차 영란 전쟁 때처럼 3차 영란 전쟁 때 네덜란드가 프랑스와 영국 함대를 아예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육상전에서 벌어진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에서는 네덜란드가 또 처참하게 깨집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의 지휘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빌럼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름을. 이 사람을 알아야지 유럽의 왕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영란 전쟁이라고 하는 시기가 벌어졌을 때는 빌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전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20세가 되고부터는 정말 전투병으로 이 네덜란드 빌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것을 맡게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덜란드 국가를 한번 우리가 봤었죠. 근데 내셔널 앤섬 오브 네덜란드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게 나오죠? 우리는
스페인의 왕을 모셨네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죠. 이때 네덜란드 지역의 총지휘관 겸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윌럼공인데, 이 사람이 총독 직위를 누가 줬느냐? 스페인의 왕이 준 겁니다. 스페인의 왕이 준 거고, 나중에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 당시 때까지는 네덜란드는 공식적으로 왕가가 없는 상황이에요. 왕실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형식상에 이제 자기네들의 군주로 이제 오늘날도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자, 조선 왕조가 생기고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지만은 환족라고 해가지고 이성계의 할아버지까지도 추존왕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3차 영란전쟁 때도 이제 요 네덜란드의 빌럼공이 맹활약을 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 시기 때도 외교적으로 맹활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영란전쟁은 네덜란드가 완승을 거뒀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은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네덜란드가 오히려 승리를 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루이 14세도 네덜란드 전체를 지배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루이 14세 역시도 네덜란드를 완전히 직접 통치를 할 그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그거는 둘 다 정당성이 있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전투에서는 프랑스가 승리를 했지만 전쟁에서는 네덜란드가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 종결 시기로 1679년으로도 잡았는데, 전투가 끝난 거는 사실 68년도이기 때문에 그냥 68년도라고 해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큰 전쟁을 10대 중반과 20대 중반 10년 사이에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 네덜란드의 빌럼공이 여러분들 누구예요?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영국의 국왕인 윌리엄 3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 어떻게 군주가 네덜란드의 그 총독이 어떻게 영국의 왕이 되지? 예, 그것도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명예혁명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영국의 윌리엄 3세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머리에서 지우고, 네덜란드 빌럼공이 요 두 차례 전쟁을 아주 호전적이고 뛰어나게 치렀었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자, 다음 슬라이드 PD님 바로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빨간색 표시가 났었던 데는 영국과 불란서 연합 함대의 해상전이고, 빨간색은 해상전이고 파란색은 육상전이에요. 그런데 육상전이 벌어졌던 지역이에요. 뭐 앤트워프부터 해서 뭐 하여튼 요 라인강 줄기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루이 14세가 다 털어먹으면서 이제 네덜란드로 북상을 하는데, 여기서는 브뤼셀도 조지고 앤트워프도 조지고 나이메겐도 조지고 자그마치 13개의 도시를 초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과시욕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과시욕이 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현장에서 그 전쟁에 관련된 인증샷을 찍는데, 그 인증샷은 앞서 설명드린 그림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그림뿐만이 아니라 뭐 그 당시에도 신문이 있었으니까 신문을 통해서 전 유럽에다가 막 이제 자기의 어떤 공적을 엄청나게 떠벌리는데, 자, 여기에서 저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검정색 별 보이시죠? 거기가 텍셀 해전이 벌어졌던 텍셀 그 해협이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날 네덜란드 지역에 혹시 오렌지색 별 보이시나요? 예, 오렌지색 별이 암스테르담인데, 결론적으로는 암스테르담은 정복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지역이 전부 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페인 왕실에 엄청나게 압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루이 14세가 친정을 직접 전투에 나가서 자기의 있는 제후국들을 털어먹는데, 네덜란드는 여기서 파리를 진격을 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네덜란드하고 스페인,
지배를 받고 있는 네덜란드가 전쟁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쯤에 앙리 4세 시기 때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이미 50년 전쟁을 치른 다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프랑스 본토를 쳐들어가기에는 희생이 너무 클 정도로 방어벽을 무지하게 잘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 당시 때 동원했던 병력이 20만에서 22만 사이인데, 요 위에 지금 요 파란색 전투 지역이 네덜란드 분란 전쟁을 하면서 동원했던 병력이, 그 당시에 동원 가능했던 루이 14세 때 동원 가능 병력이 60만이 조금 안 됐다 그래요. 자, 17세기에 60만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나라 전 세계에서 오스만 터키 아니면은 중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중국이 청나라가 명청교체기 때 동원했던 병력이 25만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국가 동원 체제로서 병력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을 할 때는 우선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애들은 나중에도 이제 이 폼 크리거에서 나오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하면은 총력전이 가능하게 된 그런 전쟁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이 프랑스의 본토를 쳐들어가기에는 매우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건 봤었던 거죠. 찰스 2세가 기습 점령을 해서 1665년에 오늘날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탈환해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이 3차 영란전쟁이 곧바로 터지고 한 1년 후에 네덜란드가 다시 뺏어버려요. 그게 1673년이고, 그래서 뉴욕이라고 하는 지역을 갖다가 다시 네오 오라니에, 뉴 오렌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 원래는 네오 암스테르담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뉴요크, 근데 그때는 뉴욕이라고 하나 그냥 요크라고 불렀어요. 요크 지역이었다라고 하다가 다시 네덜란드가 또 추가로 그 항구를 이때는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구입니다. 항구. 그것을 갖다가 전쟁이 터지고 한 1년 후에 다시 탈환을 해버립니다. 다시 탈환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이라고 하는 게 역사가 참 골 때리는 것들이 있으면서도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엄청난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게 이 미국 동부 지역의 역사인데, 자, 이것을 갖다가 여기 쭉 지금 오렌지색 보이죠? 뽕뽕뽕뽕 점 찍힌 거. 전 세계 상단을 운영하고 있었던 애들이 네덜란드 애들이에요. 나라는 작지만 상단을 운영하다 보면은 전투라고 하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게 프랑스, 네덜란드. 자, 이 그림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벨기에 전선의 루이 14세.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루이 14세가 이 그림 보세요. 전투를 지휘하지만 꼭 무슨 세리머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이 복장도 정말 멋있게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사 지휘하고 백마 타고 지휘하는 거 진짜 백마를 탔는지는 모르겠으되, 아무튼 이런 것을 그림을 남기는데, 이때 이 그림을 그린 게 1675년에 아담 프렌치 밀렌이라고 하는 이 독일 사람, 그 당시엔 독일은 없었는데 이 바이마르 제후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루이 14세한테는 한마디로 과시용 전쟁이었지, 이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적극적인 전쟁은 아니었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해봐야겠다라고 뭐 이렇게 나서는 전쟁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점령을 하면서 동시에 에스파냐, 합스부르크 왕가를 압박을 한다라는 이중 정책을 썼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을 프랑스에 남겨두고 20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라인 강줄기부터 13개 도시를 정말 차분히 털어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슬라이드 바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쟁부터 먼저 할게요. 원래는 영국 영란 전쟁이 먼저인데, 프랑스가 찰스 2세가 네덜란드한테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찰스 2세와 도버 밀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이 도버 밀약이라고 하는 것은 루이 14세가 앞서서 상속전쟁 시기 때 잉글랜드와 스웨덴과 네덜란드 이 삼국 동맹을 어떻게든 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삼국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중립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스페인을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찰스 2세랑 도버 밀약을 맺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너희랑 동맹을 맺고 너희가 3차 영란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또 다른 네덜란드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육상으로 올라가서 네덜란드와 합스부르크 지역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밀약을 맺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날이야 이제 내용은 다 이제 공개가 됐지만, 자그마치 도버 밀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50년 후에나 공개가 됐다 그래요. 보통 이런 밀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날 때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도버 밀약이라고 하는 거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뻔하겠지만, 이 자세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한 50년 후에 이제 18세기 가서야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전쟁 도중에 저 프랑스하고 영국이 저거 밀약을 맺었구나라고 하는 건 전쟁 당사자인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알게 됐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맺은 이후에 동시에 기습을 해버립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한 대는 네덜란드의 해협을 봉쇄해버리고, 이제 요 루이 14세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데, 개전 초기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프랑스가 압승을 해요. 네덜란드가 육상전에서 프랑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나중에 이제 이 연합군들이 생기고 나서야 간신히 좀 버티는 것 정도인데, 자, 루이 14세는 전쟁터를 옮길 때마다 끊임없이 선전전을 해요. 그 선전전이라고 하는 건 작은 판토마임, 뭐라 그러죠? 일러스트는 디지털이고, 아무튼 그 그림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럽에 선전을 하는데, 그 선전의 이유는 너희 네덜란드 도와주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라인강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1679년도에 12월까지 이제 그 전쟁을 끌게 되는데, 자, 초기에는 네덜란드군이 대패를 해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프랑스 병사들이 질병이 또 도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공동체끼리 섞일 때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른 공동체가 섞이는 거는 역사에서 그런 것들은 여행이 아니라 전쟁 때 많이 섞이기 때문에, 전쟁 때 프랑스 병사들이 질병을 해요. 질병이 많이 이제 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이라고 하는 건 계속 프랑스가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고 있는데, 전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숨통이 트여지냐면, 스페인, 신성로마 제국, 신성로마 제후국이면 독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덴마크,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공국, 이게 나중에 프로이센 왕국으로 발전을 하죠. 브란덴부르크 공국, 그리고 막판에는 나중에, 이건 또 설명을 해야 되지만, 잉글랜드가 네덜란드 편을 들어요. 왜냐하면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1674년에 전선을 이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기를 잡았다기보다는 간신히 버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둑을 터트려 버립니다. 둑을 터트려 버려서 이 거대한 해협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 프랑스가 넘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나이메겐 조약으로 종결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혹시 쿠보르던 전투라고 들어보셨나요? 쿠보르던 전투. 이거는 네덜란드 애들이 프랑스한테 뺏긴 것을 다시 재탈환하는 그림인데, 쿠보르던 전투. 자, 전투 초기에는 그 프랑스 애들이 이 이거는 이제 이게 네덜란드 애들이 자기가 그 함락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그린 건데, 이게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요 쿠보르돈 요새라고 그래서 왜 별표 모양의 이렇게 요새 하나
그 예전에 왜 그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도 나왔었고 가끔 집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데에서도 나오는 그 네덜란드하고 이탈리아의 그 요새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요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미로처럼 만드는 게 하나의 유행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자, PD님 이제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좀 이제 정신없이 왔죠. 그래서 이 쿠보르던 전투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육상전에서 나중에 다시 프랑스군한테 탈환을 하게 되지만 이 쿠보르던 전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별표 모양의 아주 그냥 높은 벽에다가 이 그린 브라이어라고 하는 거 있죠. 유럽 같은 데 건물 같은 데 가면은 왜 그 고딕식 건물에 막 이렇게 풀숲 무성하게 되어 있는 거 그거를 해놨는데 이것은 미로는 그 성벽을 깨기 전에는 그 미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요 지도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찾게 되지 성벽을 깨버리고 공성전을 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그 당시 하여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인식이 그래요. 차라리 여기에 뭔가 저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네들이 그 성벽을 깨버리기보다는 그 안에 지도를 1차적으로 찾게 되지 뭔가 그 침략을 하는 사람 특히나 루이 14세 입장에서도 저거를 부셔버릴까 안 그러면 미로를 찾을까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 사다리를 접고 올라가 가지고 그냥 소위 백병전을 벌이면서 루이 14세가 뺏었다가 다시 그 네덜란드가 재탈환하는 그 전투를 갖다가 이 쿠보르던 전투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루이 14세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와 라인강 독일 지역이라고 하는 건 자연국경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주장은 했지만 사실상 이것을 한번 뺏을까 말까 물론 루이 14세가 절실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이 나한테 주어졌던 것은 요 지역은 신이 나한테 허용을 했다. 근데 그 허용을 했던 지역이 요 13개 지역과 라인강 일부와 피레네 산맥과 요 스위스, 네덜란드, 알프스 산맥 전체를 자기가 루이 14세가 약간 자뻑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영토권,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실한 전쟁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루이 14세가 어떤 인물이냐 34세의 루이 14세가 자기의 과시용 전쟁도 있었고 또 너무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에서 커버리게 되면은 저 잉글랜드가 밀릴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찰스 2세를 도와주자라고 하는 전형적인 유럽의 밸런스 오브 파워 정책으로서 네덜란드를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또 프랑스 본토로 쳐들어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루이 14세 그 전 50년 전쟁 기간 동안에 너무나 방어벽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라리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랑 독립전쟁을 한 애들이잖아요. 우리 싫다라고 우리한테 칼을 겨눴던 애들인데 그럼에도 네덜란드한테 선전포고를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을 안 하다가 나중에 벨기에 지역으로 침략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에 언제나 그렇지만 병사를 보낸다기보다 자금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PD님 30초 광고 보고 다시 그 후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맛있는 회를 즐길 수 있는 거제도 짱성포로 오세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가 초기 때 이 집에서 세계 속으로 할 때 중간에 30초 광고가 항상 들어갔었죠. 그래서 왜 우리 이제 그 종택 씨가 쓴 그 586이라는 이름의 어른들 그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요 광고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지난번에 이장우 대표님 강의를 보는데, 이게 이 장승포 이 회센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PD님한테 요거 오늘도 집어넣자라고 했는데, 이 광고 우리 유진 PD님이 만든 거 아시죠? 예. 근데 이거를 중간에서 보면 최공재 감독님도 나오고 마지막에 이장우 대표님도 그러고 우리 유진 PD님이 요거 이제 아주 회 생선이 바닥바닥 뛰는 모습을 갖다가 그 중간에 삽입을 시키는 거 보면은 참 왠지 이 세 분 다 너무 귀여우세요. 그래서 이장우 대표님도 마지막에 귀엽고 그 최공재 감독님도 먹는 모습 귀엽고 이거를 또 만든 유진 PD님은 너무너무 귀엽고, 자, 지금 우리가 이 작스티브가 이게 그 채팅을 우리가 실시간 채팅을 못하게 지금 이게 지금 녹화 방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어 방송을 보시면서 하는 것을 나중에 저도 방송 이제 보면서 댓글을 달기는 하는데, 즉흥적으로 뭔가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조금 불편한 게 진짜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왠지 좀 경직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림 질문도 해주시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궁금한 거 뭐 우리나라랑 빗대어 가지고 그런 것도 중간에 해주면서 그것도 또 이제 대답을 해주면서 하는 게 이제 방송의 원래 취지였는데, 지금 우리 이 훌륭한 최공재 감독님이 나쁜 사람들한테 탄압을 받고 있어가지고 참 이런 불편함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 이게 나중에 아마 PD님이 방송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안팎으로 올리시기는 한데, 저는 그 사이에 얼른 어딘가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 실시간 로그인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채팅을 참여를 매번 같이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꼭 여러분들이랑 채팅 참여하는 걸로 그 채팅을 웬만하면은 참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쿠보르던 전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전투에서는 계속 영토에서 밀려요. 자, 여기에서 요 밑에 보였었던 벨기에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는 벨지엄이 없었으니까 전부 다 벨기에 총독, 네덜란드 총독이에요. 그래서 벨기에 보면은 프랑스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벨기에 애들 인종적으로 보세요. 굉장히 거칠죠. 벨지엄의 80%가 여러분들 게르만입니다. 인종적으로. 뭐 네덜란드도 거의 한 80%가 게르만이고, 그래서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네덜란드에 오히려 더 가깝지, 벨기에, 저는 옛날에 벨기에가 예전에 제가 90년도,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자, 유로 이제 통합되기 전에 그 99년도에 이제 제가 벨기에를 처음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제가 가봤을 때는 그 벨기에가 벨지안 프랑을 썼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음식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전반적인 도로 분위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습성이나 인종적으로나 네덜란드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는 원래 국경이 없었어요. 요 지역 전부 다 합스부르크 왕가인 에스파냐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는 별로 오늘날처럼 국경이 없어서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랑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루이 14세가 계속 털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을 하면서 결로 나중에 이 네덜란드가 엔드 오브 골든 에이지라는 표현을 써요. 3차 네덜란드 프랑스 3차 영란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 끝나고 자기네들 스스로 황금 시대는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인구도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루이 14세 이거 흉악한 놈이에요. 프랑스 애들 여러분. 독일 애들만 나쁜 놈 아닙니다. 유럽은 다 스페인도 흉악하고 프랑스도 흉악한 놈들이고, 힘 있을 때는 아예 그로기 상태까지로 조져버리는 게 이 유럽 애들의 역사인데, 사실상 3분의 1의 사람이 죽고 해상 활동을 하는 전함들도 거의 다 해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쟁은 네덜란드가 신승했지만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이 이겼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 뒤로 몇십 년 동안 빈곤에 시달린 것처럼 네덜란드도 엄청나게 전쟁에서 사실상 빈곤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네덜란드의 상당과 상선을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오는데, 자, 슬라이드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영란전쟁을 시작을 해야죠. 3차 영란전쟁. 분명히 이거는 루이 14세랑 도버 협정을 맺은 직후에 연합함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2차 영란전쟁이 끝나고 사실상 그 5년 후에 곧바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2차 영란전쟁 때는 네덜란드가 아주 완승을 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2차 영란전쟁 시기 때 빼앗긴 뉴욕을 다시 탈환해버립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당시 2차 영란전쟁 때 영국이 참패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전략적인 어떤 오판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뭐죠? 예. 그레이트 플레이그 오브 런던, 그레이트 파이어 오브 런던. 런던 대화재와 런던 대역병이 동시에 겹쳤기 때문에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선을 이탈해버리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런던 대화제는 약간 저는 음모론이 있다고 봐요. 진압에 계속 실패를 했었던 거는, 보통 이 역병 돌면은 그 해당 지역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소개해버린다 그러죠. 소개. 공중에서 폭격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이라크 전쟁 때도 약간 불안한 거 있으면 공중에서 그 에어범빙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 당시에 네덜란드를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뺏긴 뉴욕 지역을 다시 뺏겨버렸는데, 역병의 후유증으로 전선을 북미까지는 넓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함선을 꾸려서 네덜란드 해상을 봉쇄하지만, 결론적으로는 3차 영란전쟁이야말로 도저히 전쟁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뭉개버려요. 이때는 더 조집니다. 왜? 한 대 때리고 도망간 게 잘 도망가야지, 잡히면은 거의 뼈 으스러질 때까지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이때는 네덜란드가 영국, 그냥 속설이지만 영국 배만 골라서 팼다 그래요. 연합함대인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 네덜란드 애들 특유의 이 약간 살쾡이 기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전쟁 도중에 루이 14세와 비밀 협약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밀 협약 드러났다고 유럽의 외교 패턴상 그냥 전쟁을 중간에 멈춰? 계속 해야지라고는 하는데, 전선에서 74년도에 영란전쟁 때 잉글랜드가 비밀 협약이 드러나자마자 발을 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차 영란전쟁 때도 그랬고 2차 영란전쟁 때도 그랬고, 영국 애들이 제일 겁내하는 거는 스페인 애들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벌써 뭐예요? 한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스페인 펠리페 2세 함대를 완전히 아작을 내버렸었는데, 그럼에도 그 뒤로 스페인은 잉글랜드를 침략을 하지 못할 뿐이지 유럽의 해안은 스페인 애들이 다 잡고 있었다 그랬죠. 물론 상선은 네덜란드가 가장 많기는 했지만. 그래서 비밀 협약이 드러나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 오라니에공이 막 압박을 합니다. 야, 우리 이거 삼국동맹을 니들이 깨? 삼국동맹을 니들이 깨면은 지금 내가 스페인과 등지고 있는 프랑스랑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거 스페인이랑 다시 영토 회복, 스페인한테 지배권 맡기고 우리 진짜 스페인이랑 연합해버린다. 그렇게 압박을 해버리니까 스페인을 진짜로 그렇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한 말이에요. 그렇게 또 네덜란드가 스페인이랑 연합을 할까봐 1674년도에 전선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근데 이 당시에 라위터르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이게 네덜란드판 충무공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 줄을 잡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가 길더 시대 때 아마 50길더짜리의 이 라위터르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라위터르 제독이 영국하고 프랑스 함대에 굴욕적인 패배를 안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애들 정말 대단해요. 프랑스와 영국의 요 연합전선을 동시에 깨버렸다라고 하는 게 보통 내공은 아닌데, 74년도에 비밀협약에 드러나니까 전선을 이탈해버리고, 자,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면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해외 영토 및 상단의 위치예요. 여기에 있는 중앙아시아 호르무즈 해협부터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서아프리카, 서북아프리카, 북미 지역은 아예 직접 영토를 지배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쪽에서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의 어마무시한 항구, 저 점 찍힌 게 상단의 위치예요. 상단의 위치. 초록색은 나중에서야 1900년도 가서 간신히 지배를, 1800년도 19세기 가서 이제 지배를 하는 것을 연두색으로 칠해놓고 여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건데, 자, 이 상단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왜 영국 애들이 네덜란드의 오라니에 공을 자기네들로 국왕으로 모셨는지를 이 상단의 위치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네덜란드 애들은, 영국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 안팎으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터지죠. 그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어났었던 명예혁명을 영국 애들이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네덜란드의 이 상단을 자기네들의 상단으로 동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명예혁명을 사실상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배경 화면이 이거예요. 네덜란드 해군이 텍셀 해전에서 1672년도에 프랑스와 영국 함대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린 작품이 이 텍셀 해전 작품, 요 텍셀 해전 그림 작품인데,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다음 그림 바로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솔베이 해전이라는 거예요. 솔베이 해전. 솔베이 해전은 아까 보셨던 그 해상전에 있었던 영국 쪽에 가까운 해전, 영국 쪽에 가까운 이건데, 자, 이 깃발 혹시 보이시나요? 중요한 게, 이게 잉글랜드와 프랑스 연합 함대의 깃발이라는 건데, 나중에 배를 털어보면 사실상 영국 함대예요. 얘네들도 알죠. 아, 저거는 영국 애들이 쓰는 배고 저거는 프랑스 상단이 쓰는 배인데, 프랑스 상단은 아예 침몰은 안 시켜버리는데 네덜란드 애들은 영국 애들한테 쌓인 게 많죠. 그냥 침몰시켜버립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쪽도 잉글랜드고, 먼저 영토를 뺏은 것도 잉글랜드고, 먼저 뒤통수를 친 건 역시도 항상 잉글랜드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애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조질 때 더 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 해군이 해상전에서도 완승을 하는데, 자, 그럼 육상전의 상황은 어떠냐? 자, 슬라이드 PD님 다음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드 베르다 반 나이메겐이라는 거예요. 나이메겐. 이건 네덜란드 발음으로는 네이메헌이죠. 이 나이메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덜란드 공화국, 신성로마 제국, 스페인 제국, 그리고 그 당시에 16개의 동맹 제후국들이 모여서 이 한마디로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전쟁도 이제 막바지로 왔으니까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도 정말 멋있죠. 자, 그러면은 이 나임에겐 네이메온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조금 보게 되면, 자, PD님 슬라이드 마지막 페이지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이메겐 조약, 저는 대학교 때 분명히 이걸 나이메겐 조약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사람이 이게 반미정서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아니면은 영어를 안 쓰는 게 더 멋있어 보여서 그런가, 뭐 네이메온 조약, 구른발트 전투도 구텐바르트 전투,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맺었으니까 네이메어, 네덜란드 애들 그 공식 발음으로 해주긴 해야겠지만, 너무 머릿속에 있었던 그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그 모습들이 많이 바뀌니까 좀 가끔 너무 귀찮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네이메온 조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메겐 조약은. 프랑스는 프랑슈콩테 지역과 플롱드르 도시들을 갖는다. 야, 프랑스는 진짜 날로 먹었죠. 왜냐면 프랑슈콩테 지역은 상속전쟁 때 자기네들이 벨기에 영토를 빼앗고 스페인한테 반환한 땅이에요. 그런데 프랑슈콩테 지역을 요 나이메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얻었고, 그리고 플랑드르의 도시들을 갖는다. 플랑드르 도시는 항상 이제 요 프랑스 안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와 조금 이제 상속권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랑드르 도시 지역을 이제 완전히 접수를 하게 됐고, 프랑스는 마스트리흐트 지역을 네덜란드에 반환한다. 마스트리흐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점령을 해놓고 프랑스 영토로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한 6년을 끌어버린 거예요, 루이 14세가. 그러면은 딱 이거는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은 62년도에 있어서 69년도에 있었던 전쟁인데 막상 전투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딱히 많지가 않거든요. 예, 이런 겁니다. 자그마치 6년,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를 끌으면서 프랑스 애들은 재정비를 함과 동시에 나중에 만약에 저 영토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마스트리트에 그냥 눌러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는 별로 뭐 농업 생산력도 뛰어나지는 않았고, 앞으로 막 길드를 만들어 봤자 그거는 프랑스가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마스트리트 자체는 별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점령을 해놓고 프랑슈콩테 지역과 플랑드르 지역을 내놓으면 여기를 반환을 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내건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메겐 조약에서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 뉴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조약의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무언의 긍정이라고 하는 게 통하는 게 있죠. 이런 조약은. 네오암스테르담 뉴욕 항구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자, 이거 가만히 보세요. 영국, 네덜란드 공동으로 사용하면 저거 뭐예요? 니네 둘이 다시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전쟁까지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는데, 네덜란드와 영국이 소규모 충돌이 생겨요. 근데 그 소규모 충돌은 네덜란드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2차 영란전쟁 때처럼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남미에 있는 수리남 지역, 지금의 이제 그 남미죠. 그 아르헨티나 끝에 브라질 조금 위에 있는 도시, 그 수리남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요 수라바야에 있는 작은 항구라고 하는 것을 영국이 네덜란드한테 반환을 하면서, 네덜란드 애들은 자기네들이 3차 영란전쟁 때 뺏었던 뉴욕 지역을 다시 영국한테 반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차이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다루지는 않는데, 한마디로 자, 이제 PD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2차 영란전쟁 때는 영국이 네덜란드한테 뺏어버렸던 뉴욕 지역을 갖다가 3차 영란전쟁이 터지자마자 1년 후에 곧바로 네덜란드가 다시 빼앗고, 이 네덜란드가 뺏은 상태에서 전쟁이 사실상 종결이 되게 돼요. 영국의 잉글랜드 애들이 이탈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은 나중에 조약이 끝나고 1679년도 이제 12월 넘어가고 80년도 다음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것을 갖다가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합의를 본 다음에 2차 영란전쟁 브레다 조약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수리남과 수라바야를 영국 애들은 네덜란드한테 반환하고,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요크 지역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수리남 지역과 네덜란드 지역, 그 수라바야의 동남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네덜란드 애들은 육두구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했다 그랬죠. 이 당시에 영국 애들 입장에서 요 요크 지역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였는데, 오늘날의 그 시너지는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가장 이제 예전에 촛불발광질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좌파들이 뭐라 그랬죠? 예. 명예혁명 어쩌고저쩌고 그런 발광을 틀었는데, 명예혁명이 진짜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D님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죄송한데요. 미안한데요. 우리 6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아까 빌럼공. 자, 이 빌헬름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해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면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는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은 총독을 파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주권을 영국 애들 입장에서, 네덜란드 애들 입장에서 제일 많이 구애를 했던 데가 영국이었어요. 네덜란드는 자기네들의 어떤 요 군주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영주들이죠. 영주들이 모여서 매번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제발 영국의 왕 너희 우리 왕 좀 대줘. 영국의 왕한테 우리 왕 좀 대줘. 우리가 너희 국왕으로 모실게. 너희 국왕으로 모실게라고 하는 튜더 왕조부터 스튜어트 왕조까지,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가는 제임스 2세와 찰스 1세 때까지 계속 이 사람한테 영국한테 구애를 합니다. 그건 이상하죠, 여러분들. 우리 개념으로서는 잘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왜 왕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하지? 왕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자기네들의 징세 제도를 보호를 해줄 만한 대상이 생기는 거고, 자, 명치유신은 여러분 왜 했습니까? 그죠? 중앙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명치유신을 한 것처럼 네덜란드 애들도 자기네들의 어떤 이 크고 작은, 아무리 제후국들끼리 있다선 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충돌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영국 애들한테, 자, 이제 피디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빌헬름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끝으로 해가지고 네덜란드의 이제 왕가의 역사가 사실상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 두 가지 큰 전쟁을 치른 빌럼공이라고 하는 게 윌리엄 3세의 네덜란드 국왕으로 가게 되는 역사는 어떠한 유럽의 속성이 존재하느냐, 어떠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느냐를 통해서 존재하느냐를 조금 배우면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왕실이 어떤 속성을 지녔는지, 다음 주부터 이제 영란전쟁은 오늘날 이제 사실상 이 조약, 나이메겐 조약을 통해서 끝났지만 그럼에도 전쟁이 끝나고 10년, 정말 짧은 텀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영국에서는 다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혁명은 어떤 혁명인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